자, 오늘은 왜 내가 문학을 하고 있냐면요. 원장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응급실 가셨어. 그래가지고 쌤이 오늘은 문학을 합니다. 비문학은 가인쌤이 들어오실 거고 쌤이랑 문학 하자. 책 없는 사람 없죠? 책 다 받았죠? 서준이 책 있어. 자, 시작할게요. 페이지는요 22페이지 22쪽 펴볼게요. 어, 22쪽이고 현대소설 이어서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현대소설의 소설의 특징, 소설의 이야기들 했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소설 기억나요? 어떤 소설이었는지? 맞아. 미스터 방. 양친물을 웩 해가지고 누구한테 맞았던 에스소이가 맞고 에스소이가 미스터 방을 어떻게 했어요? 어퍼컷으로 빵 했던 그 소설 봤잖아요. 우리 입안 원래 이렇게 조용하니? 너무 조용해서 내 목소리가 막 울리는데. 어쨌든 미스터 방 봤잖아. 연결해서 우리는 오늘 현대소설 볼 거고요. 오늘 개념 설명은 8강 지금 22쪽에서 쭉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볼 소설은 다시 7강으로 넘어가서 미스터 방 볼 때 앞에 있는 돌다리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볼 거예요. 오늘 8강에 나온 소설은 너무 현대소설이라 배경이 2000년대거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넘어가고 이 앞에 넘어가서 볼 거니까 일단 개념부터 바로 따라올게요. 자, 오늘 배울 건 시점부터 볼게요. 자, 조금만 올릴게요. 자, 꼭 첫 수업하는 것 같다. 어색한데?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맞아. 서술자라고 하죠.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죠?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해요, 우리는. 그럼 서술자가 그 이야기 속에, 소설 속에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그걸 뭐라고 하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점에는요, 서술자의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상황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치? 그럼 서술자가 어떤 인물이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서술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품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3자가 서술자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달라지는지 볼 거예요.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소설에서. 그러면 시점은 뭐냐? 서술자가 작품 속의 상황, 이 상황이 뭐였어?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랑 사건이랑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야. 여기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서술자가 바라보는, 소설 속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뭐다? 태도다라고 여기다 적어둘게요. 시점은 정리하면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상황,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얘들아, 서술자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인물을 바라보는지, 어떤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지.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스터 방 같은 경우에 방산복 씨라는 그 주인공 방 씨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가 어땠어? 좋았어? 나빴어? 되게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조용하다고? 다시 방산복 씨를 바라볼 때 서술자가 어떻게 보냐고. 호감을 가지고 바라봐요? 아니면은 저 사람은 진짜 좀 아니다라고 바라봐요? 자, 1번, 2번 뭐라고 대답해볼까? 1번은 좋은 거, 2번은 안 좋은 거. 자, 1번 손 들어봐요. 2번 손 들어봐요. 그렇지.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지금 부끄러운 거야? 너네 낯가리니? 나도 가리는데. 우리 어쩌지? 선생님 어제 영상을 찍긴 찍었어.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문학 첫 수업에 찍어가지고 좀 정신도 없고 이래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찍는다고 너무 안 말하지. 뭔 말이야 이게. 아무튼 너네도 너무 조용히 안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물어볼게. 그냥 내가 이름은 다 아니까 지명해서 물어볼 거야.
자꾸 지적이라고 하네. 어쨌든 방산복씨를 왜 안 좋게 본다고 했어? 어떻게 표현했지? 방산복의 겉모습을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어떻게요? 막 눈은 툭 튀어나와 있고 코는 30도나 삐뚤어져 있고 막 그걸 막 드득드득 으드득 씹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설자가 방산복씨를 별로 비호감으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자의 태도는 되게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야. 지금 시점 얘기하지만요. 그럼 우리는 흔히 시점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가지고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술자가요. 작품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 서술자일 때 이때는 등장인물이니까 당연히 소설 내에서 뭐라고 나라고 등장을 하겠지. 나니까요 몇 인칭이야? 맞아요. 1인칭과 1인칭이야. 그래서 1인칭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나의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인 나가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1인칭 무슨 시점? 주인공 시점. 그다음 내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해요. 알고 보니 이 옆에 사람이 주인공이었네. 이거 뭐예요?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요. 많이 했을 테니까 요거는 뭐 달달달달 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에 있는 경우가 뭐라고? 나라고 등장하는 1인칭 시점들이에요. 이때 서술자의 태도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가 1인칭이야. 그리고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까지는 되게 쉬워. 근데 뭐가 어렵냐? 이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들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이야기를 전달해줘.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주관적이죠. 그치? 근데 여기 왜 객관적이라고 돼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그럼 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인 내가 내 얘기를 하니까 이건 주관적이야. 이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주관적이라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 뭐에 대해서 객관적이라는 거야? 맞아요. 옆에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누가 해주니까? 옆에 있는 관찰자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주인공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다? 얘보다는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무조건 객관적이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주관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끔 조연이지만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객관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나오겠죠. 모의고사 같은 데서 지문이 나와. 이 지문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러면 선지가 나오겠죠. 서술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객관적인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문의 내용에서 이 관찰자, 서술자의 생각이나 뭐 의견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면 객관적이야.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도 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왔다면 그건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지를 보고 지문을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알았지? 요거 달달달달 이거 기계적으로 외우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어렵지 않은데. 자, 그 다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안을 싹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의 심리까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전지라는 말을 하죠. 이거 무슨 시점이에요? 전지적, 맞아요. 작가 시점. 근데 요게요. 작가가 서술자랑 같아요? 달라요? 작가가 서술자랑 같아 달라?
다르지.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고 작가는 이 글을 쓴 창작자니까. 그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에는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개념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 자, 그 다음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작품 내의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물의 심리까지는 몰라. 인물이 하는 행동이랑 대화, 겉모습만 표현해줘. 관찰하듯이. 이거 뭐예요? 3인칭 관찰자 시점. 그치?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있잖아.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는 말 요즘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그래서 요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알아둬라 라고 하는 거야. 너네가 수능 시험 볼 때는 이 말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서술자 시점 요즘에 같이 쓰고 있는 말이니까 개념으로 알아두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다. 그럼 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주관적이다. 무슨 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인물의 심리까지 다 알고 그 상황 돌아가는 판을 서술자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때로는요. 자기 의견을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기도 해.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사건이 어떤지 이야기하기도 해요. 주관적이니 객관적이니? 주관적이지. 왜?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됩니까? 여기까지는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주관적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굉장히 주관적인 시점입니다. 그럼 봐. 3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얘는 주관의 여지를 볼 수 있어? 없어? 겉에서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그냥 쟤네들 저러고 있네 라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잖아요. 당연히 뭐야? 어떻게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무조건 객관적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시점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이 서술자는 독자에게 되게 불친절하지. 알려주는 게 없어요. 인물의 심리도 안 알려줘. 인물의 성격도 안 알려줘. 어떻게 알려줘요? 그냥 자기가 관찰한 것만 우리에게 알려줘.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깊게 파악하거나 인물의 마음속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독자가 할 일이 가장 많은 시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할 일이 없는 건 뭘까요? 이거 4개 중에서. 이해해줘. 왜요?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잖아. 우리한테 뭐야?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가 저렇게 된 건 이러이러한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다 얘기를 해주니까. 되죠? 다 알았던 내용일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하나만 더. 이렇게 우리가 흔히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 이 시점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 이때의 서술자가 여기 있는 인물 영희라는 인물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 그럼 이 영희가 초점 인물이 돼요. 서술자가 초점을 맞춘 인물을 초점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초점 인물을 딱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영희의 시선으로 본, 영희의 눈에서 본 소설 속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점이 있어. 어떤 시점이냐? 그럼 서술자가 영희한테 초점 인물을 맞췄으니까 영희의 마음속까지는 다 알고 있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영희의 눈으로 보는 옆에 누구 영희 엄마라든지 영희 친구 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심리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서술자가 알아? 몰라? 모르지. 왜? 누구의 시각이니까? 영희의 시각이니까. 영희가 어떻게 엄마 마음이랑 친구 마음을 알겠어? 모르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얘의 마음만 알아. 나머지 인물들의 마음속과 성격은 바로 다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좀 특이하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보여요? 특정 인물의 시각이나 관점에서만 사건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시점을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요. 자주 나와. 우리가 되게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점이고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게요. 계속해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다가 갑자기
한 사람한테 초점을 딱 맞추더니 그 사람의 시선에서만 보는 갑자기 시점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A, B, 이 A와 B의 서술 방식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특정 인물이 뭐다? 초점 인물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이게 선제는 어떻게 나오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그래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책 펴보자. 22쪽이요.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희들의 눈이 초점을 잃는 걸 나도 느껴요. 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들어보자. 자, 거리는요. 서술자와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해. 당연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뭐겠어요? 심리적인 거리겠지, 그치? 흰색으로 적을게.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시점 공부를 했으니까 서술자랑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서술자랑 독자랑 가깝다라는 건 서술자가 그 독자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면 독자는 서술자랑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지. 어떤 경우가 있겠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내가 내 얘기를 나한테 다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때? 하면서 나한테 나가 누구야? 독자. 독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면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지. 그래서 첫 번째,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예요. 자, 봐봐.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주는 경우. 언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경우에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 돼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서술자가 독자한테 다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독자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이야기해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 이야기만 들으면 되잖아. 그 인물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없겠죠. 서술자랑 독자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술자랑 인물의 거리는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진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이 인물은 뭐 1인칭 주인공에 있는 인물, 1인칭 관찰자에 있는 인물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이게 문제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자주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되게 단순한 정도에서만 나오니까 그 정도에서만 설명을 할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지. 왜 멀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당연히 멀어. 왜? 되게 불친절하니까 잘 안 알려주니까 멀어. 근데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이게 지금 너네를 되게 헷갈리게 만들 거거든? 야, 1인칭 관찰자면 이 사람 서술자가 나잖아. 그러면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왜 멀어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예요?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지. 그러니까 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독자랑 인물이요. 아까 얘기했어. 서술자가 독자한테 다 얘기를 해주면 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고 인물한테 다가간다, 안 다가간다? 안 다가간다. 그러니까 같이 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전지적 작가 시점은 독자랑 인물 사이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그러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막 잘 안 해주고 되게 불친절하면 이 독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해서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물한테 가까이 간다고. 돼요? 그래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라고. 돼요? 되지. 다음 마지막 말 하나 볼게요. 자, 뭐 남았어? 서술자, 독자, 인물. 뭐 남았어요? 서술자와 맞아, 인물이 남았어.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일단 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랑 인물은 같죠. 0이잖아, 거리가. 그래서 거리 당연히 가깝죠. 그리고 또 뭐가 가까울까? 서술자랑 인물 사이의 거리. 전지적 작가 시점.
왜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모든 인물들의 심리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가깝지.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랑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 이렇게. 반대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다인데 여기서도 얘가 문제야, 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조연이지만 인물이잖아. 그러면요, 이 사람이 서술자이자 인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가깝잖아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서술자는 그 관찰자, 그리고 인물은 주인공 쪽이라고. 그치? 그래서 가까워요, 멀어요? 멀다. 관찰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멀다. 이렇게 봐야 돼. 얘 때문에 아마 헷갈릴 텐데, 이거까지 막 자세하게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요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서술자, 독자, 인물 사이의 거리는 그냥 간단하게 서술자가 우리 독자에게 자세하게 인물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설명해줄수록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반대로 서술자가 독자에게 불친절하면 불친절할수록 독자는 인물을 가까이 가서 걔를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알았지? 이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기 나와요. 23쪽에 나와. 시점에 따른 거리에서 나와. 여기만 얼른 보고 볼게. 봐봐. 23쪽이요. 뒤로 넘어. 옆에 있나요? 자, 시점에 따른 거리는 인물과 독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에 느끼는 심리적인 밀착도, 거리감을 의미한다. 자, 서술자가 인물이랑 가까워. 자, 서술자가 인물이랑 가깝던지 아니면 서술자가 독자랑 가까워서 다 얘기를 해준다면 독자는 인물을 알기 위해 다가가지 않아. 그래서 인물이랑 멀어지지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다면 독자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 더 가깝게 간다라고 정리하면 된다고. 됐지? 달달달달 외우지 마. 외우면 헷갈려 오히려. 알았지? 그럼 여기 서술 방식 볼게요. 서술 방식은 서술자가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방법이자, 그치? 크게 세 가지. 뭐요? 서술, 대화, 묘사. 대화는 알 거야. 등장인물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잖아. 어렵지 않죠? 그럼 서술과 묘사가 굉장히 좀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자, 서술은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딱딱딱 설명하는 걸 서술이라고 해요. 그럼 묘사는? 묘사의 키워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 나는 오늘 친구를 만난다 라는 말을. 이건 뭐예요? 서술이에요? 묘사예요? 서술이지. 이걸 묘사로 한번 바꿔봐. 나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나는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까지 다 설명할 수 있겠지. 어떻게? 묘사하듯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이 전원이 꺼져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들을 좀 더 그림 그리듯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묘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 서술이지. 나는 학교에 갈 때 학교에 가는 길에 어떤 꽃이 피어 있고 무슨 색깔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감각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묘사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예시를 보고 우리가 서술과 묘사를 구분해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문제 어떻게 나오니? 이게 서술이냐 묘사냐 이렇게는 안 나와. 어떻게 나와? 얘가요. 서술이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묘사가 어떠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문에 글이 쫙 있어. 여기는 A, 여기는 B 해서 A와 B의 서술 방식의 차이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뭐 서술이야, B는 묘사야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묘사일 리는 없잖아. 근데 묘사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 그럼 생각해봐. A와 B 중에서 서술과 묘사 중에서 뭐가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겠니? 서술이죠. 묘사는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느라고 좀 늦어. 그래서 사건 전개 속도가 서술이 빠르고 묘사가 느리다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장면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라는 말이 나왔다면 서술이야 묘사야? 묘사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죠? 된다. 그다음 여기 장면 제시랑 요약적 제시요. 얘들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라고 할게요. 드라마를 딱 볼 때
어떤 한 장면에서 인물들이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넘어가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 그러죠. 그치? 그래서 드라마는 씬 단위로, 장면 단위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 장면 하나하나 인물들의 대화와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장면 제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적 제시라는 말도 써요. 이 극적이 뭐냐? 연극적 제시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극적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연극적 제시. 연극이 뭐야? 영화, 드라마, 극처럼 사람들의 대화,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게 서술자가 관찰한 인물의 대화, 행동, 외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러면 하나하나 인물들의 대화, 행동, 모습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느리지. 그지? 장면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볼게요. 요약적 제시. 요약적 제시는요. 했던 얘기들을, 그러니까 인물의 역사를 짧게 쫙 해서 압축해서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장면 제시는 극적 제시라고도 하고요. 이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기라고도 해요. 요약적 제시는요. 서술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짧게 쫙 요약해가지고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드라마에서 한 장면 5개 정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요약적 제시로는 한 3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전개 속도가 당연히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다. 얘는요. 뭐라면 말하기야. 요약해서 말해버리잖아. 요약, 보여주기,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보여주기의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간접 제시랑 좀 바로 연결이 돼요.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걸 간접 제시라고 했잖아. 대화 행동 같은 걸 보여주는 거. 그 다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어쨌든 여기는요. 직접 제시.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를 직접 설명해 주는 것 직접 제시. 이렇게 연결된다고. 사건 전개 속도가 간접 제시에서는 보여주기에서는 느려요? 빨라요? 느리다. 여기서는 빠르다. 이렇게 정리해요. 마찬가지 문제는 어떻게 나와? 두 장면의 두 곳의 두 부분의 서술 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자, 바로 여기 작품 감상하는 관점. 요거는요 3학년 2학기 내신 시험 범위랑 바로 연결되니까 요건 좀 잘 보자. 우리가 이거 계속 뭐 반영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들어봤을 거예요. 표현론적 관점 계속해서 들어보지만 그냥 듣고 계속 흘려.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맥락 없이 그 말이 나와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면,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들을 확실하게 알아두라고. 알았죠? 자,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에요. 관점이에요, 관점. 작품이 있어. 작품이 있는데 작품 자체만 보고 작품 안에 소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작품에서 인물과 인물이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지만 보는 것. 물론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작품 안에서 감상의 근거를 찾는다라고 해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있을 제고 내가 뭐예요? 안 내자죠. 그죠? 작품 감상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작품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작품 자체만 봐요. 해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있잖아.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3학년 2학기 그때 내신 하려고 보니까 이거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이게 그냥 턱하니 나오거든. 이거 개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다음 나머지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작품 자체만 볼 수도 있지만 작품에 반영된 시대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삶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독자가 어떤 감동을 느끼는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감상하는 관점들. 자, 작가한테 키워드, 포인트를 딱 맞추면 그 작가가 뭐 하는 거야? 작가의 삶이라든지 작가의 가치관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뭐 합니까? 표현하잖아. 그래서 이때 관점을 뭐라고 하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독자한테 포인트를 딱 바꿨어. 독자가 이 작품을 읽고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에
딱 초점을 맞추면 이건 독자가 얻는 효용을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해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 작품이 씌워진 시대 현실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그 시대 현실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면 시대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무슨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됐어?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 작품 감상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절대론적 관점은 내재적 관점. 그 다음 나머지 이 세 개는요. 작품 감상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작품 바깥에 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외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알아두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표면적 주제와 함축적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읽어만 보세요. 함축적 주제가 뭔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표면적 주제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주제야. 함축적 주제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주제. 뭐야? 숨겨진 주제. 숨겨진 주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 잘 보고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얘들아, 현대소설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60년대 그런 현대소설 말고 요즘 씌어진 요즘 소설들 주제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8강에 있는 소설을 안 보고 7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8강에 있는 소설 물론 주제는 명확해. 근데 내용이 너무 좀 그래요. 좀 생뚱맞아. 그래서 하나는 IMF 시대 지나서 그때 왜 80년대 초반생들의 힘들었던 그 삶들이 반영되어 있는 소설이고, 하나는요 가사 도우미 업체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권유해서 써봤대. 그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이랑 똑같이 생겼대. 근데 자기보다 일을 너무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바깥일도 잘해가지고 자괴감을 느끼는 내용인데, 일단 말이 안 되잖아. 나랑 똑같이 생긴 로봇이 얼마나 비싸겠어. 그러니까 그게 일단 말이 안 돼서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우리는 7강으로 넘어가서 돌다리를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쪽 볼게요. 칠쪽 가서 여기 이태준의 돌다리입니다. 작가 이름은 이태준 씨고요. 줄거리, 전체 줄거리만 지금 얼른 읽어볼래요? 입안에서도 어휘 면제권을 걸고 이따 질문을 좀 해볼까요? 대답 좀 할래? 어휘 따위는 면제받지 않아도 괜찮아 혹시?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의사 선생님 고개를 끄덕거리네. 이 앞반에서는 난리가 났어. 막 손 들고 자기 오늘 면제 받아야 된다고. 근데 다 통과했어. 다행히. 되게 상징적인 소설이고 주제가 명확하고 대립구조가 완전 딱 떨어지는, 평가원이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돌다리. 좋아하시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겠지? 다 읽었죠? 다 읽었죠? 요거 앞에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 영상에 진짜 모든 걸 담겨 있어서. 보이니? 장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엔 내 병원이 커지는 거다. 창호이가 죽은 여동생이에요?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아.
내 집에 왔어. 나는 서울 갈 생각 없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여기까지야. 이거 매번 하는데도 난 매번 헷갈리냐. 음악이 아주 잠자기 좋은 음악이었죠. 자, 여기가 거의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그냥 다 담겨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누가 나와요? 인물은? 창섭 씨요. 창섭 씨가 나오고요. 아버지가 나오죠. 그 둘은 뭐가 안 맞아? 가치관이 안 맞죠. 뭐에 대한 가치관이 안 맞아요? 땅에 대한 가치관이 안 맞아. 그래서 갈등을 하지만 그 갈등이 막 서로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서로 안 맞지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아버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병원 확장하는데 보태자고, 돈 보태자고, 그 돈 벌어서 보태자라고 창섭이가 아버지한테 제안하러 갔지만 아버지가 못 판다, 싫다, 라고 거절하니까 네, 아버님 하고 바로 올라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고요.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우리 여기. 8쪽이요. 8쪽 가서 우리 여기 밑에서부터 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자,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달라요. 직업은 농부고 의사야. 아버지는 평생을 땅을 일구고 사셨던 농부야. 그리고 그 땅에 되게 진심이시지. 아들은요, 도시의 의사가 됐어. 왜 의사가 됐어요? 누가 죽어서? 여동생이 죽어서.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저녁 먹다가 여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부른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애가 아프다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진통제 주고 보냈어요. 근데 계속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아, 그냥 별거 아니다. 라고 오진을 한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까지 다 번져서 여동생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창섭이는 의사가 될 거야 생각하고 의학 전문 학교를 가죠. 의전이라고 표현이 된 그 의학 전문 학교를 가서 의사가 돼서 맹장수술 권위자가 돼요. 치료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와. 병원이 좁아지죠. 병원을 넓히려고 하는 찰나에 매물이 좀 좋은 게 딱 나왔어. 그때 돈으로 32,000원짜리. 서울에 32,000원짜리 매물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자기 돈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영원까지 끌어모아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 땅 좀 팔아가지고 이 병원 확장하면 1년 만에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계산적으로 생각할 땐 땅을 파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생각할 땐 맞지. 그지? 왜냐면 팔아서 병원이 계속 지금처럼 잘 된다면 그 돈은 금방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땅 다 사면 되잖아. 근데 아버지한테는 이거 팔고 다시 돈 받아가지고 다른 땅을 사는 건 아버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평생을 가꾸었던 그 자기 땅, 그게 소중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땅을 팔고 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직업은 그래요. 땅에 대한 가치관이 아버지는 자 삶의 터전이야. 내가 여기서부터 쭉 살았던 곳, 되게 소중한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들은 땅은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는데 돈을 보태 쓸 수 있는 금전적인 수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그다음 상징적인 의미 돌다리와 나무다리. 나무다리는 안 나왔는데 자 돌다리가요. 아버지한테는 뭐냐 제목이기도 해요. 돌다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돌다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돌다리는요.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 얘들아 돌아가셔서 묘를 이렇게 딱 세웠어.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무덤 앞에 우리 차례 지내는 상 있잖아요. 그런 큰 돌을 거기다 날라야 되는데 징검다리밖에 없어서 거기로 나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만든 게 그 돌다리예요.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오래오래 그 돌다리가 지속이 되고 있었지. 그러면 그 돌다리는 할아버지의 상돌을 옮긴 곳이기도 하고 아까 아버지가 얘기하셨듯이 자기가 책을 들고 공부하러 다닌 곳이기도 하고 또 누가 시집왔다 그랬어? 네 엄마가 가마 타고 여기로 시집왔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다리는요. 어떤 곳이야? 그냥 다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 녹아있는 곳인 거야. 대대손손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런 돌다리예요. 그럼 나무다리는? 이 돌다리가 2년 전에 약간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기울어졌단 말이야. 그럼 돌다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이 나무다리를 만들어줬어. 되게 편리한 나무다리를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막 지나다니지. 돌다리로 다 안 가? 돌다리는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나무다리는 반듯하게 가면 되잖아. 편하니까. 여기로 많이 다닌 거야. 그래서 돌다리는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가 아까 창섭이가 땅을 팝시다 라고 제안하러 가는 길에 뭘 만났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거? 돌다리 보수하고 있는 걸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돌다리를 보수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그 보수를 했어요. 이 돌다리는 그런 돌다리, 그 다음에 나무다리는 이거. 다시 말해서 돌다리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상징. 나무다리는요, 근대적인 것의 상징. 이렇게 본다고. 됐죠. 그래서 우리 이 소설에서는요,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그 다음에 돌다리와 나무다리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되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 편하지? 복잡하지 않고. 올라가면요.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요. 가볍게. 발단은요. 의사가 된 창섭이 병원 확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땅 팔자라고 제안하려고 고향에 왔어요. 전개에서는 와서 뭘 봐요? 돌다리 보수하고 있는 아버지와 인부들을 봅니다. 위기에서는요. 창섭이가 일장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해서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위기야. 절정 아버지의 대답. 오케이? 아니고. 거절. 그지? 여기 부분이요. 아버지는 땅의 가치, 들이 아니라 땅의 가치, 늘이라고 바꿀게요. 땅의 가치를 또는 땅의 가치들을인데 를로 바꾸겠습니다. 역설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역설. 자, 역설이 문학에서 나오면요. 모순되는데 그 속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역설이에요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이 역설은요. 뭐예요? 아버지가 역설하신다 라는 건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역은 힘역자야. 힘을 주어서 말하다. 힘 주어 말하다. 다시 말해서 강하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역설했다라는 건 힘 주어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땅의 가치를 역설하며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을 깨달은 다음에 결말에서 돌아간다. 자 여기는 결말입니다. 결명 아니고. 그리고 거기 아버지는 그 고친 돌다리에서 역시 나는 땅을 지키고 살아야 해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의 삶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각자 살기로 하고 끝나는 내용이야. 우리가 지금 볼 지문은요. 이 부분만. 절정에 대한 지문만 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땅의 가치를 역설하는 부분이 잔뜩 나와요. 지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쭉 있어. 아버지가 계속 말씀을 하셔요. 창섭이는 뭐라고 할까? 말이 없어. 아버지가 또 말씀을 계속하셔. 창섭이는 이것만 계속 나와. 그래서 이것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야, 형식적으로 봐서는 이게 대화야. 대화니까 간접 제시가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혼자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성욱이는 오늘 피곤하니? 죽을 거. 왜 자? 내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니 지금? 그래, 깨려는 노력은 예쁘게 봐줄게. 예쁘게 볼게. 자, 정리. 단편소설이고요. 소설이에요. 사실적이고 세태 비판적이야. 자,
세태라는 말은 우리 미스터방 할 때도 나왔어요. 세태소설이라 그랬어. 미스터방이 8.15 광복 이후에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태라는 말은 뭘까? 그 시대의 태가 뭐야, 태? 모양새잖아. 그 시대의 현실이라고 보자. 그래서 그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어떤 시대의 현실? 물질적인 가치만 중요시하고, 그치, 전통적인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주제는 땅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일장 연설은 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작가가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죠? 다음 특징, 세대 간의 갈등 해소에 좋은 예. 갈등을 어떻게 해? 한 사람이 막 흡수하거나 그러진 않고 서로를 뭐 하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각자 갈 길 간다라는 게 해소하는 방법이다. 자,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야, 이거 얘기했어요. 근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자, 여기 볼게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적절히 사용하여 라고 했어.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직접 제시 부분이랑 간접 제시 부분이 같이 나와 있는 되게 좋은 소설이야. 문제 내기 참 좋은 소설이지. 근데 아까 얘기했어. 지문이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가 볼 지문은 뭐만 나와 있다고? 대화만 나와 있다고. 그러면 뭐만 나와 있는 거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자, 다시 얘기할게. 우리가 앞으로 볼 지문에는요, 대화만 나와 있어. 그러면 직접 제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간접 제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직접이냐? 대화인데? 대화. 자, 직접 제시는요, 설명하는 거야. 간접 제시는요, 인물들의 대화, 행동, 겉모습을 표현해서, 맞아. 이거야. 이것만 나와 있어. 이게 안 나와 있다고.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거절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창섭이가 제안하는 부분, 창섭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 마치 뭘 적어온 듯이 이야기를 해요. 이러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실 거고요. 서울로 모셔서 이러해서 병원을 확장할 거고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면 여기 창섭이의 직접 제시 부분이랑 여기를 A, 아버지의 대화 부분 B 해가지고 그 둘의 서술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라면 돼. 이게 내신 문제라면 이거 당연히 내죠. 모의고사야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문제 내기 참 좋은 부분이니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어떻게 서술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랑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사건의 전개 속도 얘기했어요. 간접 제시는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그죠? 직접 제시는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다. 막 설명으로 막 지나가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지. 지겹지? 빠르게 갈게, 이제. 지문으로 갈게요. 옆에 12쪽이고요. 뒤인가요? 아무튼 12쪽이에요. 12쪽이고, 여기 가는 그냥 앞부분의 줄거리야. 이 소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지금 적어 놓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부분이니까 이거 넘어갈게. 넘어가고 나부터 볼게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보자. 천금이 쏟아진데도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부분이네요. 천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한테 준대도, 많은 돈을 준대도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이게 있잖아. 약간 되게 구어체, 그리고 사투리도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이 딱딱 문법에 맞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그냥 쪽쪽 읽혀요. 그냥 읽을게. 자, 봐봐.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밭은 그런 밭이야. 그 다음에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인데,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돌이야. 밭과 논이 나한테 엄청 소중하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대로 힘들게 만드신 거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밭 같은 걸 사라고 하는데, 자, 느르지 논이랑 독시장밭은 처음 들어봤을 거야. 나도 처음 들어봤어. 자, 느르지 논이랑 독시장밭은 뭐냐면 되게 기름진 논과 밭이에요. 그래서 철원의 어디 지역의 논과 밭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어쨌든 간에 얘들이 상징하는 건
비유해주는 건 기름진 농가 밭. 기름지다는 건 되게 영양가 좋고 좋은 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이 아버지가 일군 땅의 논과 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느르지 논이랑 독시장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땅을 갖고 오셨으니까. 자, 느르지 논둑에선 서 있는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바다 땅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거기 있을 때마다 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해. 그러니까 그 논이랑 밭은 그냥 농가 밭 땅이 아니라 나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어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하고 계시는 거지. 자,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사고팔고 하냐? 땅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자, 땅이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딨냐?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자, 여기 부분이요.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다. 누구의 가치관이 딱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지.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욕심만 내가지고 문서로 모으고, 그래서 땅만 사고 그 땅을 가꾸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땅 주인들, 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놀이처럼 별리 이자만 생각하고 지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아무 생각도 없는 도시, 도무지 생각지도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에는 괴이하다, 안 좋아 보인다 이거지. 자, 아버지가 일장 연설을 하시는데 우리 연서 창섭이가 뭐라고 합니까? 창섭이가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창섭이는요, 할 말이 없거든. 할 말이 없어. 얘들아, 졸리니? 나도 졸린데. 자, 쭉 봐. 빨리 봐.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냐? 내 덕인 줄 아냐? 내가 땅 없이 어떡해. 밭에 가서 기도하고, 논에 가서 기도하고, 나한테, 땅은 나에게 뭐를 주는, 하늘의 덕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다. 이런 거야. 자, 하늘 오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오느냐? 우리가 하늘에 빌면 하늘이 우리에게 뭘 내려줄 때 어딜 통해야 된다? 땅을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봐봐. 하늘은 자꾸 무섭다고 하면서 왜 땅은 우습게 여기냐? 역시 창섭이는 말이 없어요. 창섭이에요. 자,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무엇이냐? 자, 은과 뭘까요? 은과. 느낌상. 은과가 분명한 게 뭐냐? 잘 모르더라도 땅에 투자한 만큼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결과, 뭐의 결과? 노력의 결과. 그게 바로 은과야. 그래서 하늘은 차라리 못 믿어. 갑자기 비가 오거나 막 눈이 오거나 할 때도 있잖아. 하지만 땅은 우리가 힘을 들이면 들인 만큼, 가꾸면 가꾼 만큼 우리에게 보답을 준다라는 거지. 그게 아버지의 가치관이야. 그래서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아까 얘기했던 그 지주, 아버지는 지주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땅 주인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가꾸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주라고 아버지는 일컫고 있습니다. 자, 지주들, 땅은 지주는 직접 땅에 농사를 안 지어. 그럼 그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 땅을 빌려가지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소작인이라고 해요. 이게 소작인, 이게 작인입니다. 우리 소작농이라는 말 하잖아. 소작인들한테는 맡겨버리고. 또 도회지에 앉아. 도회지 어디? 도시에 딱 가가지고 누가? 지주가 도시에 딱 가가지고 소출 나와서 소출. 자, 여기에 지금 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자, 소출은 꼭 알아두자. 자주 나오요. 가끔 나와요. 도회지, 도시에 딱 가 앉아가지고 소출은 팔어다가, 자, 판대. 땅에서 나오는 걸 팔았다? 이거 소출은 뭘까요? 땅에서 나온? 맞아. 곡식이에요. 소출은 팔어다, 모다, 전부 다 도회지, 도시에다가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도 벌벌 떨면서 돈 안 쓰고, 자,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은 후레자식이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다면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자, 땅이 배가 왜 고파? 땅한테 뭘 안 주니까?
양분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계속 걷어가기만 하고 땅한테 비료도 적절하게 뿌려줘야 되고 좀 이렇게 잘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땅이 점점 메마르고 안에 양분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 서준이는 뭔 생각해? 너 멍 때리고 있지? 어디 보고 있어요? 어디야? 따라오고 있어? 응, 따라와. 그래서 땅이 말을 할 줄 알면 배고프다고 앙앙 물 거다 이거야. 자, 봐. 해마다 걷어만 가고 곡식만 수확하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않아. 자, 양분 없이 메말라서 자갈밭이 돼버리는데 않아. 둑이 떠나가니 않아. 논에 이렇게 둑이 있으면 그걸 둑이 이렇게 무너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잖아. 그럼 잘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수를 안 해도 그거 아냐고. 왜? 이 사람들은 땅을 돌보지 않고 땅만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이니까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서 정말 땅이 못 쓰게 돼서 자긴 그 대신 농사 짓고 있는 소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 주사침 놓듯. 자, 신이라는 거는 뭐와 반대되는 말이냐면 구이랑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 일제강점기 말이었잖아. 이게 기억나요? 일제강점기 말이야. 그러면 양방의사가 흔했겠어? 안 흔했겠어? 양방의사가 별로 없었겠지. 그래서 신식의사다 이래가지고 신의, 구이는 한방의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양의사, 한의사. 그래서 너희 신이들, 너희들 그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 자, 뭐야? 우리가 되게 힘들 때 주사 딱 놓고, 약간 이거 너무 나쁜 말이라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요. 뭐야 이거? 비상 처방을 하듯이 이거 뭐야? 금비. 비료는 비료인데 뭔 비? 금비. 뭘까? 느낌상 돈으로 산 비료. 원래 거름은 똥들을 잘 삭히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되게 잘 삭힌 그 똥 말고 그냥 돈으로 사가지고 갖다가 쳐 바르면 그 땅이 좋아지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땅을 홀대를 허구는 이제 죽어서 땅이 부서서 어디로들 갈 텐가 라고 하는 거지. 창섭은 계속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더더욱이나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막 비비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비비었다. 이거 무슨 제시?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야? 자, 간접 제시야. 이게 있잖아. 어휘 면제를 받자고 손을 들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이름을 불러서 물어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거는. 그래서 간접 제시예요. 창섭이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간접 제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그럼 여기는 얘들아, 여기는 무슨 제시일까요? 성민아, 무슨 제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치. 왜 직접 제시예요? 깨달았대잖아. 자기 생각이었던 걸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직접 제시. 그래서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둘 다 드러나고 있어요.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 땅은 무조건 오라, 땅을 지켜야 해 라는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자, 봐봐. 이단적인 거.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 종교를 믿지 않는 거거나 아니면 그 종교가 좀 삐뚤어졌거나 할 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적인 방법이지. 그럼 이단적인 계획은 아들이 뭐 할 계획이었을까? 맞아. 땅을 팔 계획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죠.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지금 점심 드시다가 이 말씀들을 하신 거야.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셨어. 너로서는 그래.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라고 하면서 인정은 해줍니다. 그래, 너도 네 마음도 이해는 해. 라고.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못 쓰는 거요.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라고. 욕심 부려서 병원 확장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바로 다음 질문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1번.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자, 헷갈렸을 수 있어. 근데 아닌 거. 너무 4개가 너무 맞아. 그럼 답은 몇 번일까? 맞아. 1번이야. 왜냐면 당시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의견? 아버지 의견이고, 그때 당시는 근대화가 막 시작되는 곳이라서 아까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농촌이 쇠퇴하고 점점 땅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아니었어. 나머지가 너무 맞는 말들이거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라고. 다음 2번 봐봐요. 창섭이 아버지에게 시골 땅을 팔자고 한 이유. 자, 궁극적인 이유. 뭐예요? 몇 번이야? 2번이요. 맞아요. 병원 확장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자, 3번도 그럼 맞지 않나요? 그래, 맞아. 애매해. 3번도 틀린 말은 아니야. 어머니와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거든.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서 서울로 모시고 갈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지금 좀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아픈 데가 많아지니까 서울로 모셔갈 건데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내려올 수는 없으니 창섭이 말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갈 거예요. 그러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땅이 없어야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 거예요 라고 그 창섭이가 준비해온 그런 이야기들의 그 내용도 있었거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궁극적인 이유는 요거다. 그래서 이런 거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볼게. 자, 3번. 아버지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은 너무 쉽죠?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이죠. 자, 4번.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창섭의 말, 아버지의 말을 쫙 듣고,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그래 땅으로 돈 좀 버는 게 좋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창섭이는 처음에는 입을 꾹 닫았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3번. 3번이요. 보자. 자, 길지 않은 지문이니까 빠르게 볼게요. 아까 연결돼. 신실하게 해라 라고 하니까 역시 창섭이 말 없습니다. 말 없어요.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자, 농사를 계속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내가 탄하진 않아요. 왜?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자, 모리집의 모르지만 느낌상 어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나쁜 사람이에요. 불량대. 나쁜 행동을 일삼는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모리지배의 악업, 나쁜 일이 아니라 활이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니까 내가 너한테 불평을 딱히 하진 않겠다. 하지만 좀 아쉽긴 해. 왜? 대대로 물려받은 그 논과 밭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된다는 게 좀 애석하다고,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섭이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지. 왜 남의 손에 맡겨요?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하지. 팔지 않으면 제가 그냥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아버지 생각에는 그러면야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리? 이 땅을 네가 와서 농사 지을 거냐? 아닐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너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주들처럼 땅만 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대신 시키고 너는 그러고만 있을 거냐? 그 말이지. 자, 봐. 너도 문서 쪽만 지고 토울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오고 자기들 땅들만 얼마나 골아 나가는데 땅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니? 안 된다. 자, 팔 테다. 팔 거요. 뭐라고? 나 죽을 임시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내 죽기 직전에는 다 팔아버릴 거야. 자, 누구한테 판다? 돈에 팔 줄 아니?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파니? 사람한테 팔 거야. 어떤 사람? 땅을 잘 가꿔줄 사람. 어떤 사람이요? 땅을 잘 돌봐주고 지켜줄 사람에게 팔 거야 라는 얘기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안 판다 이거지. 봐봐. 건너의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 논 같은 거. 느르지 논 뭐라 그랬어? 되게 좋은 논이라 그랬지. 우리 집의 논이 아주 느르지 논이거든. 이런 거 한 번만 붙여보고 그 농사를 한 번만 지어봐도 소원이 없다고 해. 누구? 용문 씨가. 그리고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밭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자, 이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 앉아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거 살려고 할 거요. 내 농가, 내 밭이 얼마나 좋은지 네가 아냐? 이 사람들이 욕심낼 만큼이라고. 그럼 용문 씨, 문보 씨, 덕길 씨는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 맞아. 땅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뭐보다? 땅보다. 돈을 중시하니 아니면 땅을 중시하니? 땅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나는 팔 거다 이거지. 이 사람들이 돈 주인이 안 되면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남김에 나 저 유언 하나 하자. 내가 죽으면은 그런 사람들 땅값을 한 번에 내겠니? 못 낼 거 아니야. 몇몇 해구 그 땅 소출, 아까 소출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나는 혹시 그걸 팔아가지고 연년이 매년 갚아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은 그렇게 받아라. 내가 다 못 받고 죽으면 네가 받아라 라고 하고 유언하시는 거지. 그리고 네 엄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어줄 거고 내가 먼저 가면 네 엄마는 서울로 모셔라. 나는 서울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뭐래? 나는 샘말은 그 마을의 이름이야. 그 마을에서 이렇게 야인으로 나서 시골 사람으로 나서 죄 없는 밥을 먹다가 시골 사람인 채 묻힐 거야. 나는 서울로 절대 안 가고 시골에 그냥 쭉 살다 죽을란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창섭이 역시 말 없어요.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해.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라 라고 하네. 자, 봐봐. 신념은, 아버지가 가진 신념은 뭐를 지키는 것? 맞아. 땅을 지키는 것. 이게 아버지가 지키고 싶은 신념인 거죠. 땅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 피우면서 그 다리 고치는 대로 갔어. 옆에 앉았던 어머니가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건 고집이시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지.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아니요,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아버지의 생각을 뭐 해줍니까? 존중해주지. 이게 되게 좋은 태도다. 그래서 좋은 갈등 해소의 예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창섭이도 코가 좀 찌르해. 무슨 말이야? 창섭이도 좀 마음이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자, 땅을 팔지 못하게 된 건 당연해.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땅을 어떻게 내가 판다고 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느낌에 뭔 말이야? 아버지와 자기가 갈 길이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창섭이를 시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눈물 나게 만드는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 결별, 이별의 심사, 이별의 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누구와 누구? 아버지와 나. 창섭의 이별. 그죠? 얘들아, 그 재미는 없어, 소설이. 그게 막 재밌는 소설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냐? 자, 여기까지. 자, 5번 봐봐요. 이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지금 여기에 뭐만 나와 있다 그랬어? 대화만 나와 있어. 그러면 자, 빨리 풀어봐요. 대화만 나와 있으니까 몇 번일까? 3번이요. 잠꼬대 아니지, 성우가? 자, 3번이야.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6번 같이 볼게요. 자, 봐. 우리가 배웠던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에요. 자, 문학작품은 시대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문학작품에는 그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다. 무슨 관점입니까? 무슨 론?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1, 2, 3, 4, 5번이 각각 무슨 관점인지 지금 빠르게 보면서 내가 물어볼 거다. 자, 봐봐. 1번. 땅을 팔지 않으려는 아버지와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는 아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났네 라고 보는 건 무슨 관점일까, 서준아? 너 딴 생각하지 말랬지? 자, 봐. 이건 작품에 뭘 봤다고? 작품 자체를 봤어요? 아니면은 작품과 관련된 작가, 독자, 시대 현실을 봤어요? 맞아요. 작품의 내용을 봤어. 그걸 무슨 론이라고 하죠? 그 내재적 관점인데 론으로 하면? 자, 내가 얘기할게요. 절대론적 관점이다. 알겠지? 기억하자. 그 다음에 2번. 땅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연물을 다루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어. 라고 했어. 자, 요건 무슨 관점일까, 세연이? 표현은 누가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작가, 독자, 시대, 현실 이런 것 중에서
자, 봐봐. 깨달은 거. 깨달은 게 누구야? 독자. 여기 앞에 생략된 건 내가 깨달은 거야. 주어가 누구야? 나야. 나가 누구야? 그 글을 읽은 독자잖아요. 그 독자가 깨달았다. 맞아요.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포인트를 딱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다음 3번. 이 작품에서 돌다리라는 소재는 아버지의 가치관과 땅과 고향에 대한 애착을 상징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어. 소재의 의미. 이건 무슨 관점일까? 연서. 뭐를 봤어? 작품을 봤어? 아니면 작품 주변에 다른 걸 봤어? 작품을 봤지. 그거 무슨 논이라고 했지? 1번에 있잖아. 똑같잖아. 맞아요. 절대론이에요. 자, 4번. 땅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 땅을 소유하면서 직접 정착하지 않고 방치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어 라고 했어. 이건 무슨 관점일까?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반영론이지. 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났어. 이게 반영론이고 이게 답입니다. 그럼 얘들아 5번에서 물음표 생겨야 돼. 당연히 생겨야 돼요. 왜냐면 5번 선지에도 그 시대의 현실이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나타나 있잖아. 뭐 산업자본이 침투하면서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5번은 답이 아닐까? 그 이유를 지금 찾아볼 사람. 5번은 왜 반영론적 관점이 아닐까? 서준이? 산업자본이 침투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서? 있는데. 땅을 막 그 자본으로 사고 그랬잖아. 있어. 그건 있어. 그럼 뭐가 문제지? 유준이? 뭐 때문에 얘가 반영론이 아닐까? 무슨 단어 때문에? 그래, 맞아. 내가 소금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맞아요. 작가. 왜냐면 작가가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 현실이랑 또 떨어져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작가의 삶과 시대 현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들이 나오지만 작가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걸 표현론으로 봐야 해요. 내신 문제에서 이런 게 오답 선지로 좀 많이 나와. 좀 챙겨도.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깨닫게 되었어, 알게 되었어 이런 거 효용론도 좀 찾기 힘드니까 이것도 좀 챙겨두고요. 요거 두 개는 잘 챙겨두도록 할게요. 자, 7번은요. 쉬워.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빨리 풀어보세요.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뭐가야? 바뀌었지? 그치? 바뀌었죠? 자, 8번. 아버지가 생각하는 땅의 의미, 요것도요. 요거는 글 읽는 시간 때문에 한 20초 줄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쉬워요. 몇 번? 5번이죠. 땅을 지키고 가꾸며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아버지는 땅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9번은요. 내가 불러줄게요. 너넨 앞에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이야기해봐.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A.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사 순탄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라는 것. 돈 벌기보다는 사람 치료하는 데 신경을 써라 라는 말이야. 아니야? 맞지. 맞잖아. 그 다음 B. 팔대야. 팔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테다. 내가 나 팔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돈을 버는데 땅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있다. 맞아, 틀려? 맞지. 다음 C.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거요. 우리 그 독시장박 같은 거. 자, 아버지의 논이지니 금전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 문보씨, 덕길씨? 아니지. 그지? 땅을 자체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 3번이에요. 4번 볼게. 4번은 뭐냐면 아버지, 나는 이렇게 야인으로 살다가 야인으로 묻힐 거야 라는 건 절대 떠날 생각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서준이, 눈에 좀 멍 때리지 마. 왜 이렇게 자꾸 멍 때리고 있어? 귀가 아파? 뭐라고? 아니지? 알았어. 자, 5번 봐봐. 자,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런 신념 하나 있다. 어떤 신념? 땅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맞지? 그지? 답은 3번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10분 쉬었다가 비문학 할게요.